네, 시청자 여러분, 꼼찰 청장으로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리 저 말씀드리는데 오늘 방송 무척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부터 들어오시고 지금 뭐 딴 거 있어요. 뭐 이 땡땡 TV라든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이 땡땡.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제가 지금 텐션이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네. 재밌습니다. 오늘 무척 재밌을 겁니다. 딴 데 가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김태현입니다. 자, 우리 장용진 아주 로앤피 편집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에 또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오실 거고요. 자, 광고부터 빨리 합시다. 네. 오늘 저 빨리 해야 돼. 먹을 게 있어요. 자, 아니, 기가 막힙니다. 네. 어이, jun기가 네. 남현진 씨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죠? 예, 빨리 하겠습니다. 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 남현진 씨가 마지막 멘트를 딱 읽었는데 네. 네. 마지막 멘트를 읽었는데 없어졌어. 와. 봤더니 버스를 벌써 타고 있는 거야. 아, 정말 참. 아, 원래 신속하십니다. 퇴근은 빨리 해야 돼요. 그래, 퇴근 빨리 해야 됩니다. 집에 가신데 아. 집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바람직합니다. 남현진 씨는 귀가하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다. 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빵준서. 아, 여러 번 광고했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먹을 때마다 네. 정말 감동입니다. 이 냄새 때문에 네. 아주 쓰러지지 않습니까? 예. 자, 빵준서의 미니 크루아상. 근데 이 상태로 가진 않고 생지, 냉동. 생지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걸 에어프라이어하고 오븐에다 오븐이요, 구우면 예.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크루아상 생지. 빵의 재료를 반죽해서 냉동시켜가지고 나온 제품. 그걸 생지. 네. 네, 그래요. 대한민국 11대 제과 명장의 최고급 재료와 최고의 기술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 11대 제과 명장이 누구냐? 빵준서예요, 빵준서. 박준서인데 빵준서로. 아, 박준서? 이름이 박준서 맞아요? 네, 박준서. 꼭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준서 크루아상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첫째, 오랜 연구로 완성한 4종류 밀가루의 절묘한 블렌딩으로 겉과 속의 바삭함, 촉촉함, 풍미의 차원이 다릅니다. 단언컨대 프랑스 현지의 맛과 신선함을 지대로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둘째, 20년 동안 키워온 천연 발효종 르방을 사용합니다. 자, 천연 발효종 르방은 유명 베이커리 셰프들이 선호하는 발효종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속이 편안합니다. 제가 사실 좀 얼마 전까지 속이 안 좋았습니다. 네. 예, 안 좋았는데 이 빵을 먹으면 또 틀림없이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밀가루가 안 좋거나 네. 버터가 안 좋으면 예. 속이 안 좋대요.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소화가 잘 돼가지고 뒤로 나오지 않습니까? 꼭 이 모양으로 나와요. 참. 크루아. 이거 어떻게 광고가 이런 모양으로 아니잖아, 이거. 아, 있는 진짜. 그대로 이 모양으로 나와요. 자, 그래요. 셋째, 빵준서 크루아상은 유지방 함량이 무려 20%인 프랑스산 최고급 버터만을 사용합니다. 빵준서 크루아상의 부드러움과 고소함은 바로 최고급 재료, 이 고퀄의 재료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넷째, 모양부터 다릅니다. 공장형 대량 생산이 아니라 하나하나 수제로 정성껏 만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급속 냉동된 크루아상 생지를 트레이에 담아서 엉겨붙지 않습니다. 집에서 예쁘게 홈베이킹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빵이 말이죠. 우리가 저 일반 제과점 가면은 다 식은 빵 또 사가지고 먹으면은 빵 맛이 다 이런가 보다 하실 텐데 네. 금방 갓 쪄 나온 빵 그거 맞아요. 먹어봐요. 아주 환장한다고. 아, 진짜 집에서. 그 냄새, 빵 굽는 향이요. 집에 쫙 퍼지잖아요. 네. 와, 죽입니다, 진짜. 네, 이런 애드립은 남현진 씨가 싫어합니다. 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조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는 170도로 15분, 가정용 오븐에서는 190도로 20분. 굽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자연 해동한 다음에 구우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자, 가격. 김용민 닷컴이 제일 쌉니다.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생지 한 팩 360g 16,900원이고요.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생지 두 팩, 그러니까 360g 곱하기 둘, 네. 26,900원. 두 팩을 사면은 20% 추가 야. 할인되는 거예요. 두 팩을 사세요, 두 팩. 네. 왜냐면은 한 팩 먹고, 아, 이게 한 팩 살 게 아니었는데, 후회 막급합니다. 자, 냉동 보관이 가능하고 두 팩 패키지가 훨씬 저렴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맛이 있어가지고 한 팩으로는 부족하다. 모자란다는 얘기죠.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집에
샀어요 저희가. 아, 그래서 구워 먹어봤어요. 네. 네. 에어플라이기로 하면은 정말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네네. 아까 저기 10분 정도 해동하라 그랬죠. 꼭 네. 하세요. 그러면 이게 크기가 이만큼 나와요. 아, 그럼? 그래야지 이렇게 맛있게 나오고요. 네. 저는 10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또 에어플라이기에서 15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분. 에어프라이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한 30분 정도인데 네. 기다리기 너무 힘들잖아. 네.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해동을. 아, 그래요. 5분이면 돼요. 네. 아, 5분이면 전자레인지도 되는데 되는군요. 대신에 모양이 이 모양이 안 나요. 안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 맛은 아니야, 그건 안 돼.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전자레인지는 빵을 절대 넣으면 안 돼. 왜냐면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럼. 올라가지도 않고. 냉동되는 걸 괜히 냉동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이거를 꼭 집에서 먹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조그만 크루아상 있잖아요. 이거 네. 이렇게 조그맣게 안 팔아요. 막 한 봉지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갓 구운 빵이 맛있단 말이야. 갓 맞아요. 구운 거를 금방 먹고 또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적게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나 혼자 먹을 때도 그럼. 있는데 혼자 갓 구운 빵 정말 이거는 뭐라 그러죠? 작은 사치. 나를 네. 위한 작은 사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정말 이거 좋다고 생각해. 네. 자,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뭐라고 쓰시냐면은 김진욱 처장의 예, 공수처장,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겠다. 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것도 윤석열 봐주려고 이러나 보다. 그냥 형식적인 수사를 하고 적당히 이제 불기소로 하려나 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정말 한 6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 이 검찰이- 실상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적당히 조졌다면 그런 의심도 사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적당히 조지지 않았어요. 공수처를 근본부터 흔들려고 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앞으로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공수처는 그럼 제대로 털겠다 그 의지가 분명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같은 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유한 분이신데 그렇다고 자존심이 없고 배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공수처가 움직이고 출범하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너무 많이 흔들었잖아요. 심지어 야, 진짜 그 영혼까지 털었어요. 검찰이. 심지어 뭐 이렇게 그 잘 아시다시피 그 보도 자료를 만드는데 보도 자료 잘못 만들었다고 소환 조사를 하는 정말 기가 차는 그런 행동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직원들 중 상당수가 이제 속된 말로 빡이 도는 거예요. 빡이 도는 상태였는데 그렇지만 함부로 이렇게 나설 수 없으니까 그동안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사도 일단 조금 이렇게 편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워밍업으로 들어가고 이 윤석열 수사를 이번에 지금 들어오게 된 건데 오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워밍업이에요. 본격적으로 수사를 더 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 수사 내용이 점점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단순히 윤석열을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공수처는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를 한다면 불기소를 하는 이유와 사실관계들을 명확하게 밝혀서 낼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불기소가 되더라도 윤석열한테는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왜? 오늘 또 뭐가 열렸느냐? 네. 윤석열의 그 징계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열렸어요. 앞으로 계속 열릴 겁니다. 이 행정소송에 이번에 공수처에 지금 고발된 이 사안이 지금 겹쳐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적어도 윤석열이 징계를 받는 것은 타당했다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기소는 어렵지만 징계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이러나 저러나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에 대한 때 여기서 적어도 퇴로는 없어요. 죽느냐 아니면 반쯤 터지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퇴로가 있지는 않습니다. 불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는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감찰 혹은 징계에 넘기세요 하고 행정소송, 행정법원으로 넘겨버릴 거면은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징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징계의 효력은 없겠지만 실제 실효성은 없겠지만 징계가 타당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그에도 못지않는 타격이 될 겁니다. 아, 일단 오늘부터 그럼 피의자가 되는 겁니까? 네. 피의자가 대선 나가면 안 되지. 그렇죠. 피의자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어요. 피의자 윤석열 우리 많이 불려드리자고요. 뭐 언론에서 피의자 이성윤 중앙지검장 뭐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하면 안 돼. 피의자가 대통령 후보를 하면 더 안 되지. 그런 그럼. 논리가 이제 또. 아니, 저 검찰총장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피의자 최고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사안을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이 사안이
기소될 만한 사안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윤석열 씨가 수사를 받는 내용은 옵티머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파진흥원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이제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나선 겁니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렬이형.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론의 여지가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그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옵티머스 관련자들을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의 왜 무혐의를 내렸냐에 대해서는 검찰이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그 지검장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무혐의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담당 안 했어 라고 해서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기 이 옵티머스의 변호인이 누구냐면 이규철 특검. 이규철. 예. 규철이 형이 또 저 우리 성렬이 형 방에 들어가 만나갔던 거. 그러니까 네. 이거는 빠져나가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그러니까 누명을 씌운 사건. 네. 이 사건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징계에도 같이 걸려 있는 사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그래서 이게 비록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얘기는 완전히 또 틀려지죠. 그 지금 이제 이성윤 지검장의 사례로 빗대어 봤을 때 이성윤 지검장이 예전에 이규원 검사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야 이 수사를 좀 적당히 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 이게 이제 직권 남용이라고 검찰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미 대검에 보고를 했고 네. 보고를 한 이후에 이성윤 지검장이 그런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전화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의 안양지청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직권 남용이 성립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야 수사 적당히 해라고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옵티머스와 관련한 부분 이것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이제 여기 과정에서 이규철 전 특검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청탁 내지 어떤 뭐 일정한 전언을 듣고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여기서 이제 수사 의지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봐주려고 한다면은 참 아니 내가 그 이규철이하고 뭐 그냥 사단만 나눴는데 아 거기서 무슨 거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 뭐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러면은 이제 의지가 없으면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겠지만은 수사 의지가 있다면은 이 아저씨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러면서 파고들고 또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고 예컨대 이제 뭐 금융은 아니더라도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이 통화를 했어 규철이 형하고 그러면은 아니 사담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통화하셨나? 이러면서 또 의심을 하고 더 파고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반부패 보장보다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권위가 훨씬 셉니다. 네. 대검 반부패 부장보다도 네. 그렇죠. 저는 일단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거의 저는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는 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당시에 그분이 최종 책임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은 억지로 끼워 맞춰서 기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검찰의 논리에 의하면 최종 책임자인 윤 전 총장은 이거는 뭐 정말 그냥 바로 기소해도 할 말이 없다. 네. 뭐 수사할 것도 없어. 기소야 바로. 왜냐? 이제 덮었잖아요. 이성윤의 잣대라면은 네. 우리 저 성렬이 형은 바로 이제 그렇죠. 기소로 가도 된다. 심지어 이성윤 중앙지검장 전에 반부패 부장이었을 때 최종 책임자가 아니었다고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어. 예, 기소를 했잖아요. 완전히 찍어내리기, 찍어서 기소를 했는데 네. 그런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쓰면은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저는 왜냐하면 저는 한명숙 무해 위증 사건 관련해서 관련 검사들에 대해서 이거 수사를 무마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피해갈 수가 없다. 저는 피해갈 수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니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죄수 H가 작년 8월인가요? 대검에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진정성을 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수가 법무부에 또 보내죠. 그래 이 사건을 대검 감찰에서
수사를 하라고 법무부에서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거를 감찰부에 안 주고 윤석열 총장이 뺏어가 중앙지검에 맞아요. 보내버리죠. 진짜 말도 일단 안 되는- 여기부터 말이 안 돼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윤석열이 반만 듣죠. 그래가지고 같이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추미애 장관이 했던 얘기가 내 지시를 반을 뚝 잘라 먹고 라는 얘기가 그때서 나온 거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이문정 검사가 해야 독박을 써서 쭉 했어요. 열심히 했고 기소를 할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달라는데 안 내줬죠. 여기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아, 그렇지. 그것도 있었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로 들어온 박범계 장관이 그래? 그러면 내가 겸직 발령을 내버릴게. 그래서 겸직 발령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네네. 이문정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재배당을 해버립니다. 윤석열이 그랬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자, 이게 좋아요. 불법이 아니라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하지만 이게 징계 사안도 아니냐. 근데 징계를 사실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말하는 게 얘기되는 게 아니고요. 네. 모든 징계 수사기관이 사안 같은 경우는 모든 수사기관이 이거를 수사를 했는데 네. 이거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니까 징계를 하려면 징계를 하시오 하고 다시 원래대로 보냅니다. 그걸 하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이 기 살려주기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징계 대상에 가 있기, 징계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정직 2개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 타격은 충분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되는 그 판사 사찰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건 그렇지, 굉장히 그렇지. 문제가 아, 되는데 그것도 있었어. 판사 자꾸 사찰 이렇게. 부분을 여기서 아직 거론하지 않은 게 그게 저는 진짜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아예 안 말이 안 되거든요. 되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 번에 좀 더 심도 깊게 하면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네. 이게 공수처의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한명숙 모해 위정 조사 사건이라든지 이 사건은 고발 사건이었거든요. 고발 사건을 받아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발된 사건들 중에 뭐가 있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사찰 문건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김건희 씨 사건도 있어요. 자, 이 김건희 사건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에 있는 사건을 이첩을 받거나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사건은 이미 거의 다 수사는 다 끝났어요. 기소를 할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중앙지검에서 기소할 수 있는 사건 아닙니다. 검사의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수처가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 사건이 뭐라고 다시 한번.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예. 전시회를 여는데 아. 협찬사가 4개였다 갑자기 20개가 되죠. 그러면 그 검사는 윤석열 검사.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협찬을 한 업체들 중에 10군데 정도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걸려있는. 아니, 지난번에 우리 추미애 장관 나오셨잖아요. 수사가 다 됐다고 하셨어, 그때.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남은 거라는 예, 얘기죠? 그거는 이제 기소는 공수처에서 하게 돼 있어요. 검사에 그래요? 대한- 예. 그렇죠.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수처로 넘기면 되겠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공수처로 넘기면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트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못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 대권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자빠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너무 업돼서 시작하면은 네. 아니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이렇게 네. 나올 거란 말이야. 나 참. 아니, 나 지금 대권 주저앉히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러고 있죠, 벌써. 그 저기 저 네. 정치 탄압 아닙니까? 이렇게 이미- 나올 거란 이미 말이에요. 몇몇 기사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검찰이 너무 많은 선례들을 남겨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 전 장관 그 유재수 감찰무화건에서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직권 남용으로 기소를 하고 그 직권 남용에 대해서 증인들의 말이 바뀌니까 직무 유기로 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두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과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권 남용으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기소를 해놓고 재판에 들어가서 직무 유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선례를 너무 많이 남겨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식의 논리라면은 윤석열 총장은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거의 무기징역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우리 서재인 변호사님, 제 사건의 변호인이신데 지난번 형사재판 깔끔하게 승리로 이끄신 분입니다. 우리 서재인 변호사님. 사실은 피고인 같으세요. 예, 피고인 대리인이라고 같으세요. 아니지. 난 그러니까 고소인이다, 고소대리. 고소인. 대리인.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도 실력 있으시지만 서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이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의 수사를 착수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어떤 사건 수사를 이제 했는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이준 교사 의혹에 대해서 이제 입건했다, 이런 기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정말로 수사해야 될 사건을 인재 수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치. 공수처가 이런 사건 수사라고 저는 생겼다고 그럼, 생각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 사건에서 고발된 사람은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전파진흥원에서 2018년 10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국정감사장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어요. 전파진흥원은 투자금을 다 회수해서 피해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를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었는데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굉장히 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이 수사 의뢰서를 굉장히 정교하게 잘 써놨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 행위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많다. 해당 펀드의 판매 및 운용 관련 업체들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횡령, 배임, 가장납입, 자본시장법 위반 등 투자금을 엉뚱하게 사용을 해서 국민의 공적 자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렸고 그 흘러가 버린 그 회사는 상장 폐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수사 의뢰서를 작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그런데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막아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다른 피해자가.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 과기부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감사 결과 다 처분을 했는데 그렇죠.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의혹은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해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회수했는지 안 회수했는지는 이 사건 판단에 전혀 필요가 영향을 없어요. 끼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 공기업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투자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법하게 투자가 됐는지를 검찰이 잘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횡령 배임이 있었는지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야, 굉장히 빠른 속도, 정말로 빛의 속도로 종결이 된 거거든요. 2019년 4월 달에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혐의 이후에 마사회,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공기업 투자가 진행이 됐고 공기업 투자가 되니까 민간 자본이 쭉 들어와서 무려 1조 5천억 원이 투자가 돼서 그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됐는데 이게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제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수사하라고 저는 공수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어떤 불법, 검찰에 있을 수도 있는, 물론 이게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과정에서는 정말 이게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된 것인가. 직권남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떤 정관 변호, 이 사건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정관 변호사 사건을 보면 검찰 내부에 있는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수사의 확대, 추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어떤 의사 연락 아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있다면은 그런 걸 밝혀서 그건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되고 그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직권남용죄가 만약에 성립이 되면은 형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형량이 그렇게 세지는 않죠. 예, 세진 세진 않는데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누군가 이제 윤석열 총장의 개입 정도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될 텐데 글쎄 말이에요. 그게 그 이제 문제란 부분이 말이에요. 제일 그렇죠.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대권 1위고 그리고 검찰이 지켜주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누군가 나서서 사실을 말할 것이냐, 누가 진실을 말할 것이냐. 사실 고발장에는 그런 어떤 진술까지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이건 수사 의지만으로 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결국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사건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징계는 충분히 정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에서 징계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행정소송에 이 문제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다라는 판결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판결은 저는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공수처에서 허투루 할 수 없는 게 그 판결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징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를 이미 했던 게 있잖아요. 내사를 그렇죠. 감사 조사를 그 부분을 공수처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징계 사건이 공수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서로 제가 볼 때는 서로 그래서 서로 공수처도 양쪽으로 대충 뭉개기를 할 수는 없다. 양쪽으로 왜냐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네. 가능성이 있어요. 대충 뭉갤 수가 없는 게 이미 그 사실관계도 밝혀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증거로도 제출된 부분이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 밝힐 수 있는 거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더 밝힐 의무를 주는 거지 오히려 저는 행정사건이 그 공수처를 뒷받침해주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굉장히- 거예요. 두 사건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네. 저는 공수처 사건이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어떤 사건이 수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알려졌기 때문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랑이 등에 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공수처는 지금 멈추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쉼 없이 달려가야 되는 건데 이게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죠. 여기서 윤석열을 이제 날리려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중간에 갑자기 내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주 완전 치명적인 바보라는 상처를 거죠. 입고 그리고 애초에 윤석열 씨에 관련된 사건들이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그 전망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에 와서 검찰에 대한 혹은 어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번째 수사가 제대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조희연 사건은 일종의 페이크 연막이고 실제로는 윤석열 사건을 제대로 다루고자 하는 자기들의 어떤 마음속의 1호 사건은 윤석열 사건이다 이렇게 봐도 돼. 근데 저는 그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사건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선택했다는 것은 그 사건도 수사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도로 뭔가를 선택했다면 그것 자체로도 정치적인 기관이라고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대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에 대한 수사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이번 윤석열 사건이 아닌가라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렇게 조희연 교육감 관련 사건 같은 경우는 고발 사건이고 이첩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딱 보고 이거는 제일 먼저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보다는 이첩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해야 되는 그냥 거예요. 단순히 순서상으로 1번일 뿐이지 예, 이게 뭐 그렇죠. 진짜 뭐 자신들의 공수처럼 영혼을 걸고 의지가 그렇게 많이 포함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우리는 이것부터 할 거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윤석열 사건 같은 경우는 뭔가 수사의 의지가 필요한 사건인데 반해서 이첩 사건은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지금 수사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옷 벗고 나오자마자 즉시 수사를 하기를 바랬지만 안 한 거는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맹 때 좀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또 이준석 때문에 또 같이 상승 효과가 시너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했을 때는 더 그러면은 이제는 아예 이제 추미애가 못다한 거를 공수처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찌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더 높아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수처가 그 당시 준비도 안 돼 있었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관도 다시 제대로 뽑지 못한 상황에서 그랬죠. 전직 검찰총장을 수사하겠다고 덤벼들기 힘들어요. 그런 네. 근데 이제는 좀 그럴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 제가 볼 때는 또 환경이 조성됐다. 네. 공수처의 실질적인 1호 사건은 이번 윤석열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첩 사건을 1호 사건이라고 하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지가 담겨서 우리가 이거 수사하겠다라고 한 첫 번째 사건 사실 윤석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실질적 1호 사건은 바로 이 윤석열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어떻게든 한번 이거 제대로 한번 털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 근데 우리 저 게시판 반응을 보면은 희망 고문 그만. 희망 고문 그만. 하도 많이 당해보니까. 맞아요. 희망 그래서 고문이라고 얘기할 것과 실제로 진행될 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전까지 희망 고문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진행이 됐을 법한 얘기를 한 거지 네. 희망 고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었다면은 이미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정상적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면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망 고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걱정되시면은 지금부터라도 공수처에 힘을 좀 실어주세요. 그리고 공수처를 비판하고 감시를 하세요. 제가 노조위원장을 할 때 어떤 인간들이 주구장창 말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나보고 너를 믿을 수 없다. 네가 우리를 속이면 어떡하냐. 우리는 뒤통수 전에도 많이 맞아봤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판하고 감시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비판하지도 감시하지도 않으면서 못 믿겠다고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맞네요. 희망 고문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실 시간에 힘을 실어주고 비판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여러분 지쳤다는 거 알거든요? 지쳤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역사가 얼마나 후퇴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실망했다고 갑자기 우리가 손을 놔버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근데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네. 이게 지금 옵티머스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거든요. 와, 완전히 저기 우리 성렬이 형이 잘 나갈 때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저는 이 검사 2명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검사 2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어떤 증거들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왔다 갔다 의사소통을 한 기록이라던가 통신 기록이라던가. 근데 그 위에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또 제일 위에 있던 사람이어서 그 많은 사건들을 다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기도 쉽다. 이게 이제 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는 어떤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뭐 양심 자백이라던가 뭐 이런 진짜 뭐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저는 사실 이거는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검사들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이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수사관의 조사하기에 말에 따라서 그 어떻게 좀 무게가 실립니까? 그 수사 때? 그 사람들이 실무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다면 그 사람들도 잘 알 수 있죠. 만약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지금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를 할 때 그 공적 자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 들어가는지까지 굉장히 그 구조까지 다 이제 써가지고 수사 의뢰를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수사들은 사실 특수수사나 이런 것도 수사관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이거 수사 이제 그만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대충 덮었으면 그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거 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됐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일단 왜냐하면 이게 조단위 사건이에요. 네. 조단위 사건이고 그 당시에 전파진흥원의 피해 금액이 740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전파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저는 근데 사실은 그 부분보다도요 더 괘씸한 건 옵티머스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괘씸한 거는 그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옵티머스의 여권 관계자, 여권 인사들 청와대까지 마치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옵티머스 엮으려고 거기 했던 게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그 부인이 청와대에 있다라는 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입장 그게 바꾸는 진짜 거예요. 제일 괘씸해요. 사실은 그걸 그치.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사건을 관심도 안 보이고 있다가 어떻게든 여권을 향해서 이걸 돌려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여권으로만 돌리면 여기서 성공한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걸 돌리게 한 게 그 어떻게 보면 실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반등을 꾀했다는 거. 그 점만 보더라도 너무- 사실은 윤석열이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2019년 4월까지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이제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옵티머스 수사가 본격화된 게 2020년 초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스탠바이는 벌써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스탠바이가 돼 있었고 이미 그때 이미 소문은 나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를 미리 모르고서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 그렇다면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그래 좋아 2019년 4월까지는 안 받았다 쳐. 그러면 그 뒤에 언제 보고를 받았니? 라온 부분까지 치고 들어간다면 얘기가 들려지고요. 그리고 국가기관이 수사기를 의뢰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딴 사람도 아니고 검사장이 모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윤석열의 일이 아니라 예컨대 이성윤의 일이다. 감옥 갔겠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희망 고문에 대한 양쪽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어쨌거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라는 요구와 촉구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감시 감독 이런 것 자체가 그럼요.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힘도 실어주고요. 비판하고 감시하고 너 잘못하면 너는 끝장이야 라고 모든 국민들이 공수처장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좀 안내 말씀드려야 될 것이 네. 오늘 사실 밤 10시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인터뷰가 이제 나가기로 했는데 네. 인터뷰 일정이 미뤄졌어요. 아, 다음 너무 주로 기대하고 미뤄져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설득력이 있는 이유고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은 다음 주에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아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황교안 전 대표께 한 30가지 질문을 좀 보내드렸어요 사전에.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정도면은 그 우리 민주시민들이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궁금증 웬만큼 다 이제 포함된 30가지 질문이 아닐까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충실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방송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이템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또 대법원 판결까지 있어서 네. 와. 대법원 판결은 이게 처음에 싹 들었을 때는 뭐야? 씨,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숨은 의미가 굉장히 많아서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저 하기스 네. 하기스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뭐야 그랬는데 제대로 들으면 뭐야 이렇게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야가 아니고 굉장히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에서 그 영향을 파급력이 네, 미치면서 그렇죠. 흥미진진해질 수 네, 있겠다. 맞아요. 뭐야는 아니고 흥미진진해질 아니, 수 있는 거리를 그 던져줬다. 하기스를 봐준 판결 아닙니까? 그렇게만 보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게 지금 뭐 무슨 사건 말씀하시냐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그 최 대표가 뇌물을 줬다라는 진술을 할 때 있어서 증인 신문을 나갈 때 검찰에 2번 들러서 면담을 했다. 네. 2차례 면담을 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을 했지만 그 증인의 진술을 신빙성을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했거든요. 그 보도까지 해줬어요. 증인은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나왔을 때는 김학의 전 차관이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법정에 나와서는 약간 다른 내용, 그러니까 흘려줬다 정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흘려줬다 정도의 내용이 하기스에게 좀 더 유리한 네, 네. 증언을 한 거군요. 아닙니다. 아니, 그 불리한 불리한 증언을 한 거고요. 예. 그 재판에 2심 재판에서 이 사람이 나왔고 얘기하는 바람에 예. 유죄 판단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네. 뇌물죄에 뇌물죄에 대해서 뇌물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기스의 혐의가 3가지가 있었어요. 성범죄, 예.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 그다음에 뇌물죄. 요 근데 3가지가 성범죄는 있었는데 아예 재판 그렇죠. 받지도 재판 않았어요. 연소가 됐죠. 이렇게 그건 이제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끝났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김학의가 맞다. 그 동영상은 김학의가 맞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네. 이번에 대법원 판단에 뭐가 나와 있냐면 원심의 판단에 어떤 그러니까 원심 판단이 맞다 하지만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심의 판단이 맞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과 지금 연관을 짓고 있는 출국 금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근데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얽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출국 금지 자체가 불법이냐 이법이 그러니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느냐 그게 절차적만 문제냐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출국 금지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느냐 왜냐하면 이게 정말 피의자로서의 어떤 신빙성 있는 증언이 없었다 진술이 그전까지 왜냐하면 윤중천 보고서 이걸 작성한 이규환 검사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 김학의는 사실은 무죄인 사람인 것처럼 검찰이 그 프레임으로 드립을 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규환 검사가 윤중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에게 어떻게 숙제를 해줬냐면 대법원이 검찰이 회유 이런 거 없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가 그렇다면은 김학의한테 불리한 진술을 받으려고 회유를 하지 않았다는 거를 너네 스스로 입증을 해야지만 김학의가 유죄다. 검찰이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검찰이 자기 스스로 그러면은 만약에 김학의가 여기서 무죄로 끝나게 되면요. 자기들이 회유했다는 거를 법원을 통해서 인정한 거예요. 법원이. 자기들이 증인을 불러다가 회유하고 진술을 막 바꾸게끔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그 하기스한테 유리하게. 불리하게. 불리하게. 네, 일단은 불리하게 판결은.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불법적인 행동, 불법적인 증인을 가지고 쪼는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김학의가 무죄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 증인을 쪼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 증인을 쪼지 않았고 김학인은 유죄다라고 입증을 하려면 뭐 윤중천이라든지 그런 보고서라든지 김학인 유죄라는 걸 검찰 스스로 입증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게 이게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은 건설업자 최 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중천 씨나 다른 사람 김모 씨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최 씨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불러서 회유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명해라. 최 씨에 대한 것만 최 씨에 대한 맞아요. 것만. 그렇지만 네. 김학의 자체의 유죄를 검사가 입증을 해내는 입증해야 거. 되는 네, 상황이 된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검찰의 어떤 굉장히 잘못된 수사 관행에 그렇죠. 대해서 대법원이 맞습니다. 딱 최초로 그거를, 제동을 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가면 그 사건은 법원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증인 신청을 하면 검찰이 신청한 증인도 검찰은 법정에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 신문을 하기 전에 법정 가기 전에 따로 불러서 2번이나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증인이 김학의한테 불리하게. 불리한 증언을 진술을 번복해서 불리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 이거 회유나 압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술 번복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지금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할 테니까 이때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그런 압박이 없었다는 거를 검찰이 증명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제 이 증인이 항소심에서 김학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번복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내가 부인을 했지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인을 했는데 검찰이 송금 자료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증인의 증언이 진실한 것이다, 번복한 증언이 맞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해야만 이 항소심에서 파기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검찰에서 이 부분은 어떤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유명 가수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아들의 이름이 나올까봐 증언을 못했다고 얘기하다가 2심 재판에 들어서는 아들의 이름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와서 밝힌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 향후에 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번 판결 대법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너무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재수 감찰무마건이죠. 네. 유재수 감찰무마건 같은 경우에는 특감 반원들, 검찰 출신의 특감 반원들이 증인 신청된 이후에 검찰에 들렸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증언을 한 특감 반원들이 대부분 검찰에 들렸다고 왔기 때문에 이 판례대로라면 이거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근데 되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 너무 많은 사건들이 네. 막 등장을 해가지고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윤석열 그러면 요 사건이랑 연관되는 건 최성애 씨가 네. 정경심 교수랑 네. 그 재판에 나오긴 최성애 씨가 예. 그 재판에 나오기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났다라는 네.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죠. 예, 예. 만약에 윤석열 씨랑 만났다는 내용이 증명이 되면 요 판례대로 그러면 요 최성애 씨의 증언은 굉장히 그러니까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 아, 일반 그렇게 검사를 만나도 이렇게 증언을 신빙할 수가 없는데 일반 검사를 검찰청에서 만나서 신빙할 수가 없는데 검찰총장을 만났다. 수사 중에. 네. 그거는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진술이. 야, 그러면 저 정경심 교수 사건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그러면 하기스 씨의 최성의 진술이 재판이라면 날아가 버리면은 예. 최성의 진술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 위조만 저희가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뭐 서울대나 뭐 부산대에 제출이 됐다고 얘기를 하나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조를 할 당시에 썼다는 컴퓨터에서 출력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집에 그 프린터가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않았고요. 말해서 네. 그 위조를 했다라는 과정을 하나도 입증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입증이 안 됐지 않았느냐, IP 주소도 이상하고 이게 이상하지 않냐 했더니 1심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면 아이 좋다. 그럼 넘어가고 그런데 최성애가 안 줬대잖아. 그런데 나와는 있잖아. 그럼 이거 분명히 위조네. 그러면 위조를 이거 누가 했겠어? 아이 그럼 정경심이 했겠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최성애의 증언이 수사의 시작인과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 증거였거든요. 증거가. 근데 이게 이 판례대로 하자면은
최성의 증언 자체를 믿으면 안 되고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중간 부위가 원래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제대로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한 번에 이해가 되네. 네. 네. 하기스 사건 이번에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더 네. 중요한 거는 한명수 전 총리 맞아요. 관련해서 저도 그때는 몇십 번을 그러니까요.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몇십 번을 그렇지, 불러가지고. 검사가 그 증언자들을. 네. 그러니까 몇십 번을 불러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훈련시켰는데. 증언 연습을 그 시켰다. 훈련까지 네, 시켰어. 훈련까지 시켰는데. 먹을 것도 주고 저기 그렇죠. 무슨 뭐 회초밥을 줬나? 초밥 예. 시켜 먹고 그 초밥을 우리 이제 사가게 하고 예. 그런 행동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검찰청에 들린다는 자체는 너네가 뭔가 꾸미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을 사실은 거의 처음으로 꾸짖는 부분도 있다. 이번에 그러면 판사가 내린 건 야, 김학의 좀 봐줘라, 무죄로 해줘라. 이 차원보다는 그게 아니에요. 수사의 부실을 제대로 짚으면서. 부실보다도 수사를 꾸며내는 거죠. 야, 수사를 만들어내는, 그딴 만지는. 식으로 해 이런 네.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검찰은 만약에 지금 파기환송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검찰이 딜레마인 게 우리는 사건을 뭐 증인을 막 만지지 않는다, 회유하지 않는다, 압박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면 김학의를 확실하게 유죄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김학의가 확실하게 유죄가 되면은 자기들이 그 유죄인 그 나쁜 놈을 뭐 출국을 뭐 절차적으로 못하게 한 그 사람들을 지금 또 기소한 자기네들이 모순이 되는 거죠. 진짜 모순이에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판결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그 증인들을 불러다가 증언을 말을 맞추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니까 증인에 대한 압박이 없었어야 한다라고 그 입증을 하라고 법원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이 취지들을 살리면은 참고인을 수십 차례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증언하라고 한 이런 것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증언 역시도 신빙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아니 공판기일에 그러니까 기소 이후에 참고인 기소 이후에. 신분이라면 조사 과정에서는 뭐 불러도 되는 건데 기소 이후에 그러니까 검사가 제가 증인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신청했는데 기소 이후 이전을 떠나서 네. 아무리 이게 본래의 취지는 그 증인을 함부로 압박해서 증언을 뽑아내지 네. 말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실예를 들자면은 그 당국대 장영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7차례, 부인이 3차례, 아들이 3차례, 총 13차례를 불려 다녀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증언을 진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증언도 앞으로는 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열 몇 차례씩이나 단기간에. 그리고 이번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사건에서도 그 공무원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된 이후에 검찰이 계속 불러서 백운규 전 장관과 최희봉 전 비서관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다라고 변호인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 구속된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물어본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이 판례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을 불러다가 한마디 구속 기소가 돼 있는 피고인을 불러다가 그 사람 건도 아니고 다른 사람 건을 질문을 하는 거는 사실은 너 살려줄 테니까 풀어 이 말이거나 아니면은 살려줄 테니까 너 저기 불리한 진술 하나 만들어 이런 취지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게 검찰이 그동안에 특수 수사를 한답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일종의 압박수단, 관행이었어요. 나쁜 짓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윤석열식 수사는 이제 뭐 탄핵을 당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하기스 이번 그렇게 판결.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김학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이 판례가 그대로 지켜진다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월성원전 사건 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니 이거는 이미 항소심에서 떨궈져야 되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판결이 얼핏 들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의를 풀어주려고 그리고 심지어 풀려났습니다 보석으로. 네, 그랬죠. 맞습니다. 오늘 보석 좀 풀려. 당황스럽긴 하지만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또 보석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지만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한 명에 대한 분노를 말 것이냐 아니면 검찰의 잘못, 검찰 조직의 관행적인 잘못을 깨는 데 쓸 것이냐 그런 거를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 검찰 스스로 모순에 빠뜨리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나머지를 공수처에 넘겼을 때 이러나 저러나 공수처만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대법원이 그거를 검찰에게 숙제를 내줬죠. 숙제를 내주면서 너네들의 그런 나쁜 짓 우리도 알고 있다. 이놈들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요. 검찰의 문제점이 가장
축약돼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일단 그렇죠. 자기들이 덮고 싶으면은 그랬죠.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덮어. 2번을 무혐의를 네. 했잖아요. 그 뻔한 사진을 보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나쁜 놈들.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특수강간치상을 또 적용을 시켜요. 제가 볼 때 그 되게 무리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기소를 해놓고 그걸로도 불가 안 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서 증언 끌어모아가지고 뇌물에 제3자 뇌물에 막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이 사건의 진짜 핵심 포인트는 성범죄란 말이에요. 네. 성범죄를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 가지고 이 상황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지적받기 싫으니까 야 그러면 성범죄 말고 다른 거라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 검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가장 적나라하게 그렇죠.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렇죠. 사례다. 그래도 제가 볼 때 그때까지만 해도 김학의를 수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초반에 이제 문무일 총장일 때 그 시절에는 뭐랄까 염치는 있었다. 맞습니다. 염치 정말 이렇게 지들 잘못한 거 들키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막 자기가 우리 이거 김학의 2번이나 무혐의 준 거 이거 다 들킨다. 아이고, 큰일 났네. 세상 동네 반응이 큰일 났다. 우리 그래서 자기네 잘못에 대해서 쪽팔린 걸 알았어요. 쪽팔린 걸 알고 그 사건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어떻게라도 그렇지, 수습하려고 어떻게든 좀 해보자.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염치가 있었다 그때는.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총장이 바뀌면서 네. 그런 염치조차 없어졌다. 요새는 그렇죠. 심해졌다. 이걸 제가 우리가 원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원상관이 진짜.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과거사 거죠. 진상조사단이 사실은 검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네. 검찰 내부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더 드러내라. 우리가 요거는 절제하고 나가자라는 그 뭐랄까 환부를 도려내고 나가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는 그럼에도 그랬지. 불구하고 문무일 때. 네. 쪽팔리니까요. 그때는 되게 쪽팔린 걸 아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래, 두뇌가 이거는 있었다. 잘못된 거 맞아. 뭐 이런 게 그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기보다 인정했다기보다는 이게 대중들에게 알려진 게 쪽팔리니까 지금이라도 덮은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똥 싸고 똥 덮은 거예요. 뒷발로 이렇게 흙 좀 파가지고. 근데 요새 같은 반성은 건 안한 그렇지. 것 같아. 요새는 정반대로 그래 쌌다 왜? 똥 싸고 냄새 풍기고 있어 부채질하고. 쌌다 왜? 니는 안 사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거의 완전히. 그런 식이에요 지금. 아니면은 내가 쌌다는 증거 있니?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런 식이에요, 진짜. 저는 진짜 지금은 그런 정도도 없고, 정말 얼마나 그 철면핀지에 대해서 김학의에 대한 출국 금지가 정당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정당하게 했다, 처리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수사한 것 자체. 그런 게 정말 모렴치의 끝판왕이다. 왜냐하면 창피한 일이거든요. 김학의를 드러낸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른 덮었던 그런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염치도 없으니까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라도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적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 보면은 지금은 정말 얼굴이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이 상황 공수처가 이렇게 다 나가니까 윤석열은 할 말 없다 그러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권 후보로 행보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수사를 시작한다. 윤석열 죽이기다라고 또 나서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뻔뻔스러운 표시예요. 뻔뻔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지금 현재? 그렇지. 뭔 상관이 있어? 기